안녕하세요. 2024년도 청소년 상담사 3급 발달심리 기출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발달에서는 용어 구분이 좀 나와요. 성숙, 학습, 발달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은 유전적인 것, 생물학적인 것,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학습은 훈련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발달은 성숙과 학습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기억, 유전과 환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유전은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은 유전에 의한 발달이 잘 촉진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키가 큰 거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을 열심히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유전적으로 큰 키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키가 크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유전적으로 키가 클 수 있는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한 경우와 유전적으로 키가 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달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맞습니다. 자, 니은. 성숙은 훈련이나 연습에 기인하는 발달적 변화를 의미한다. 자, 훈련이나 연습에 의해서 기인한다는 건 훈련이나 연습을 하면 발달적 변화가 있지만 훈련이나 연습이 없으면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학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숙은 유전적, 생물학적으로 인하여 발달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나 연습을 하지 않아도 이제 변화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사춘기의 변화가 대표적인 성숙의 예인데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변성기를 겪으면서 목소리가 굵어지는 것, 여자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가늘펴지면서 여성스러운 몸매가 되는 것, 이런 것은 훈련이나 연습이 아니라 유전적, 생물학적 영향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니은은 학습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디귿, 인간 발달의 모든 단계에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가 모두 존재한다. 인간 발달은 인지적으로 더 고차원적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고 신체적으로도 더 힘이 세지고 정서적으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 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서 오히려 인지력이 쇠퇴하고 근육이 감소하고 정서적으로 편협해지는 부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의 발달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가 모두 존재합니다. 자, 리을 발달 과정에서 인간은 역사적, 사회적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 역사적, 사회적 환경은 당연히 발달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Z세대니 MZ세대니 하는 부분들이 왜 그런 부분이 나타나냐면 역사적인 사회적인 환경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농업화 시대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핵가족화를 이루게 되면 사회성에서도 서로 다른 발달을 보이게 되고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질적으로 다른 교육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리을 맞습니다. 그럼 니은만 틀리고요. 기억, 디귿, 리을이 포함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발달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종단적 설계에서는 연령 변화와 출생 동시 집단의 효과의 구분이 어렵다. 종단적 설계는 인간 발달을 연구를 할 때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을 예로 들면은 이때는 0세였잖아요. 그러면은 5세 때를 관찰하게 되면 1975년이 되는 거예요. 10세 때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10세가 되는 1980년에 관찰을 하는 거예요. 15세 때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선 또 5년을 기다려서 1985년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서 쭉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관찰하는 게 종단적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이 종단적 접근법은 사람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측정 시점의 효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20살이 됐잖아요. 이때 사회성 발달이 대인 중심이었다면은 20살부터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살부터 대인관계 패턴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나이가 20살 정도가 되면 대인관계의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건지, 또는 이 1990년도부터 인터넷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시대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넷을 접하게 되면서 온라인 중심의 대인관계가 생긴 건지, 이 시점이 불분명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단적 설계에서는 그 연령 변화에 대한 관찰은 가능하지만 시점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출생 동시 집단의 효과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틀린 겁니다. 1번은. 자, 2번 횡단적 설계에서는 같은 참가자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연구한다. 자, 같은 대상을 쭉 연구하는 것은 종단적 접근법이죠. 횡단적 접근법은 5살 때 인지발달, 10세 때 인지발달, 15세 때 인지발달, 20세 때 인지발달, 이렇게 연령별의 인지발달을 보고 싶다라면 그냥 한 시점에 서로 다른 사람, 5살인 다른 사람, 10살인 다른 사람, 15살인 다른 사람을 쭉 놓고 한 번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횡단적 연구법입니다. 그러니까 횡단적 연구법에서는 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약 15살에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1985년도에 15살, 똑같은 15살이긴 한데 인터넷을 접하지 않은 1985년도에 15살과 인터넷을 접한 2000년도에 15살은 다르겠죠.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있는 사람만 조사를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2번은 종단적 설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번 계열적 설계에서는 여러 연령 집단을 표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 관찰한다. 자, 종단적 연구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연구비도 그만큼 많이 들고 또 탈락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연구를 참석하다가 15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연락이 두절되면 그 연구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탈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계열적 설계에서는 여러 연령 집단을 이렇게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을 섞어서 각각 측정 조사를 해서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의 장점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자, 계열적 설계에서 여러 연령 집단을 표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 관찰하는 거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번 상관 설계에서는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라고 했는데요. 상관 설계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운동량이 많은 사람이 몸무게가 낮다라고 하고 운동량이 낮은 경우에 몸무게가 높다라고 하면 이거는 부적 상관이거든요. 어쨌든 운동량이 높을수록 몸무게가 낮게 나가더라, 또는 운동량이 낮을수록 몸무게가 높게 나가더라,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부적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이거는 상관관계는 파악이 된 건데, 운동량이 많으니까 몸무게가 낮은 건지, 아니면은 몸무게가 낮은 사람들이 몸이 가벼우니까 운동량이 높게 되는 건지, 몸무게가 높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운동량이 낮아지는 건지, 이 인과관계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파악이 되는 게 상관 설계입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는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험 설계에서는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실험 집단에서는 이게 처치를 하고 통제 집단은 처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비교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가외 변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실험 설계에 설정하지 않은 다른 영향을 주는 게 과외 변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실험 집단은 가능하면 과외 변인을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는 이 차이가, 과외 집단이 주가 아니고 이 실험 집단에서는 처치를 하고 통제 집단에는 처치를 안 하는 역할, 그것을 하는 것이지 과외 변인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5번 틀렸고 2번에서 옳은 건 3번이었습니다. 3번 볼게요. 발달 이론가와 그의 주장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1번 에릭슨, 특정 발달 단계에서의 위기 극복에 실패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발달이 진행된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의
특징은 이렇게 항상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책감,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위기가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신의 욕구를 잘 반영해주는 믿을 수 있는 부모라는 신뢰가 생기면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 부모가 자신이 배가 고파도 밥도 제때 안 주고 기저귀도 제대로 안 갈아주고 그러면 세상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곳이야, 불신감이 생기는, 이런 식으로 심리 위기가 성인 말기인 전생애 동안 이뤄지는 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입니다. 위기 극복에 실패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발달은 진행은 돼요. 그러나 위기 극복에 실패한 부분에 대한 성격적인 어려움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1번은 맞습니다. 2번 베일런트, 성인 발달은 질적으로 다른 4개의 시기로 구성되며 각 시기는 전환기로 시작한다. 자, 베일런트는 이 방어 기제를 4가지로 나눈 사람이에요. 방어 기제에는 승화도 있고 투사도 있고 억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 방어 기제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병리적 방어 기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 신경직적 방어 기제, 성숙한 방어 기제로 구분을 했고요. 성인 발달을 질적으로 다른 4개의 시기로 구성하며 각 시기는 전환기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베일런트가 아니고 레빈슨의 단계입니다. 자, 레빈슨은 성인 발달을 성인 이전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4개의 시기로 구성돼서 각 시기는 전환기로 시작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네요. 3번 비고츠키, 아동의 발달을 사회적 상호 발달과 문화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비고츠키는 잠재적 발달 수준을 얘기했는데, 아동이 실제적 발달 수준이 있다라면 이 근접 발달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이 근접 발달 영역은 아동이 혼자서 이루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도와줬을 때 이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발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성인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로부터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브롬펜 브레너, 개인과 생태학적 체계 간의 관계는 양방향적이다. 생태학적 모델에서 이제 아동이 있으면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미시체계와 외체제가 있고, 이 외체제와 미시체계 간에 상호작용하는 중간체계가 있고, 크게 거시체계와 시간체계가 있다라는 게 생태학적 체계 모델입니다. 자, 이것은 체계 간에는 서로 양방향적이에요. 4번 맞고. 설리반, 질풍노도의 시기는 성친밀간 안정욕구 간의 충돌로 인해 일어난다. 설리반의 청소년기의 질풍노도 현상은 청소년기가 되면은 성적 욕구가 발현되면서 이성을 향한 관심이 증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또 새로운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의 욕구가 같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 욕구들이 충돌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5번 맞고요.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4번 볼게요. 피아제가 제시한 전조작기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피아제의 발달 단계 중에 전조작기는 2에서 7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나이인데, 이때는 직관적 사고, 중심화, 자기중심성, 비가역적 사고, 이런 게 특징입니다. 자, 기억, 무생물체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억은 물알론자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이를 가위로 자르면 종이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돌멩이를 발로 차면 돌멩이도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는 생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물알론자 사고 때문이에요. 이게 전조작기의 특성입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 자신의 조망과 타인의 조망을 구분할 수 있다. 전조작기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타인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조작기에서는 아직 타인 조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게 특징입니다. 자,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구체적 사실이 없어도 가설 연역적 추론을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구체적 조작기를 넘어서 형식적 조작까지 가야 돼요. 11세 이후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야 추상적 문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디귿 틀렸고, 자, 맞는 건 기억 하나입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찾는 거예요. 물체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획득하지 않은 영화는 눈앞에서 물체가 사라져도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이것은 감각운동기에 형성이 되는 대상 영속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물건이 있으면 대상 영속성이 형성되기 전에는 눈앞에서 물건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눈앞에 없으면 그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상 영속성이 생기면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눈에 안 보이면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볼게요. 실행기능은 어떤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계획하고 주의 집중하고 충동 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그런 인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3번 지연 모방. 모방이 지연돼서 나타난다는데요. 어떤 행동을 보고서 따라하는데 그걸 바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따라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려줬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머리만 말려준 대로 가만히 머리만 말렸고 뭐 따라하는 행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한 3일 지났는데 자기가 인형놀이 하면서 인형의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려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서 모방을 한다는 것은 기억 능력과 행적 사고가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4번 마음이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고 다른 사람이 나하고는 또 다른 생각이나 감정,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 물건을 숨겨놨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물건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는 원래 그 물건이 있었던 자리에서 막 물건을 찾아 헤맬 것이다 라고 생각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이론입니다. 5번 메타인지. 이것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정신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더 상위에서 보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자, 5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애착의 유형은 낯선 사람 실험에서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삼아 환경을 탐색하며 주위의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서 어머니로부터 쉽게 분리된다. 어머니가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울기도 하지만 대안적인 위안을 찾고 어머니가 돌아오면 영아는 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반기며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쉽게 편안해한다. 낯선 상황 실험 에임스워스의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자, 아이가 엄마랑 같이 낯선 상황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들어와요. 한동안은 엄마와 낯선 사람이 같이 있어서 아이는 여기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아이랑 낯선 사람만 남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엄마가 돌아왔을 때 이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 애착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자, 1번 회피애착. 회피애착은 엄마가 밖으로 나갔을 때 엄마가 나가든지 말든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안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왔을 때도 엄마가 돌아오든지 말든지 별로 반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애착을 살펴보니까 양육자인 엄마가 평소 아동에게 무반응하거나 차갑게 반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동은 어차피 자기 감정을 표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돼서 애착 욕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반기는 게 아니고 어머니한테 무관심한 게 회피애착입니다. 자, 2번 저항애착. 저항애착에서는 이렇게 낯선 사람만 남고 엄마가 나가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엄마를 반가워하면서 안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엄마한테 짜증내고 엄마를 밀쳐내는 거예요. 3번 상황에서는 엄마를 그리워했는데 막상 엄마를 만나는 4번에서는 엄마한테 밀쳐내고 짜증내는 그런 양가적 감정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애착을 보이는 아이의 양육자는 평소에 아동에게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를 보여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돌아왔을 때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그 불안의 근원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밀쳐내는 식의 또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머니를 반가이 맞이는 게 아니라 밀쳐내는 게 저항애착이고요. 혼란애착. 보통 불안적애착이라고 하면 이 회피애착과 저항애착을 말하는 건데 이 혼란애착은 회피애착과 저항애착과는 또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낯선 사람 실험에서 엄마에게 무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밀쳐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엄마한테 얼어붙거나 이상한 자세를 취하거나 뒷걸음치거나 아동이 굉장히 비일관적인 행동으로 엄마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의 착이나 저항의 착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데, 혼란의 착을 보이는 경우에는 보통 양육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에 이런 애착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4번 몰입의 착. 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애착 유형이 아니에요. 몰입의 착은 저항의 착의 아동이 성인이 됐으면 그 성인이 됐을 때 대인관계에서도 똑같이 버려질까봐 지나치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그런 형태로 성인기에 건강하지 않은 애착 유형을 보이는 게 몰입의 착입니다. 자, 5번 안정의 착. 엄마가 나갔을 때 잠시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만 그래도 낯선 사람하고도 잘 있어요. 잘 놀고. 그리고 엄마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면서 엄마한테 안기는 게 엄마에게 따뜻하고 일관적인 양육을 받았던 안정의 착이 형성된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이었던 거예요. 자, 엄마가 돌아오면 이게 울음을 멈추고 엄마를 반가이 맞으면서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쉽게 편안해지는 건 5번 안정의 착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7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언어 발달 특징으로 옳은 것. 자, 양육자가 고양이를 가르치며 야옹이라고 말했을 때 영아는 자신이 본 고양이와 다르게 생긴 고양이는 야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종류가 있죠. 자신이 평소에 봤던 고양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야옹이라고 불렀는데 막 털이 복슬복슬한 집에서 키우는 그 고급진 그런 고양이를 봤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생김새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아동은 이렇게 생긴 고양이에 대한 인지도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털이 복슬복슬한 고양이를 보면 이거는 야옹이가 아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을 이루긴 하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는 야옹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지도식에 있어서 이건 지나치게 언어의 범위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과잉 축소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럼 3번 과잉 확대는 그 단어의 의미를 너무 넓게 사용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동물이잖아요. 덩치도 작고 네 발로 다니니까 이 고양이만한 토끼, 강아지, 기니피그 이런 동물들을 전부 다 야옹이라고 부른다면 과잉 확대 형상입니다. 자, 1번 공동주의.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손가락으로 고양이 가르치면서 야옹이 이러면 그러니까 아이는 고양이하고 엄마를 이제 번갈아 보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현상입니다. 4번 전보식 언어. 아동기 때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언어 현상인데요. 이게 전보식 언어라는 거는 이게 조사나 어미가 생략돼 가지고 전보를 보내는 것처럼 딱딱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아빠 어디 갔어? 그랬는데 아빠는 동생이 울어서 달래주러 갔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조사를 다 빼가지고 아빠 동생 울어 가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게 단어만 나열하는 게 전보식 언어입니다. 자, 5번 과잉 일반화. 아이들이 언어 규칙을 배웠을 때 예외적인 경우에도 과도하게 적용하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영어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영어에서 이제 불규칙 동사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고의 과거형이 이건 불규칙 동사라서 went가 되는데 아이들은 고에다가 ed를 붙이는 이런 형태가 이게 불규칙 동사를 무시하고 무조건 동사 뒤에 ed를 붙이는 이런 게 과잉 일반화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문법 규칙에서 이가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앞에 있는 단어가 받침이 있으면 뭐뭐 이로 되고 받침이 없으면 뭐뭐 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가 또는 아빠가 그래야 되는데 아빠이가 이런 식으로 언어 규칙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게 과잉 일반화 현상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자기 집 고양이만 야옹이라고 하니까 자, 과잉 축소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8번 아동기의 인지발달증으로 옳은 것은 자, 아동기라고 하면은 보통 7에서 11세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상상적 청중. 자,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는 대표적인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이에요. 이제 상상적 청중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옷 입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1번은 청소년기 특징입니다. 자, 2번 상징적 사고. 그러니까 눈앞에 없는 것을 이게 표상하고 상징할 수 있는 사고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상징적 사고가 발달하는 유아기에 소꿉놀이, 병원놀이, 학교놀이
이런 가상놀이를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많이 합니다. 상징적 사고는 한 2에서 7세에 해당되는 유아기의 인지발달 특징입니다. 자, 3번 다중유목화. 다중유목화는 어떤 분류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색깔별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모양별로 구분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중유목화는 2개 이상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의 사물이 2가지 이상의 범주에 속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과일이면서 또 색깔로는 빨간색, 이렇게 과일이면서 빨간색 2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 사과, 앵두, 자두 이러면 이것은 색깔로 쳐도 빨간색 범주에도 속하고 또 과일이라는 범주에도 속하잖아요. 이렇게 2가지 이상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다중유목화인데, 이게 구체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동기에 나타나는 인지발달 특성입니다. 4번 개인적 우화. 개인적 우화는 1번 상상적 청중과 함께 대표적인 청소년기 발달 특징이고요. 자신은 특별하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위험한 행동을 해도 위험에 닥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개인적 우화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5번 추상적 사고. 구체물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개념이나 가설, 원리들을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 추상적 사고는 구체적 조작기를 지나서 11세 이상의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야 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아동기 인지발달이 아니라 청소년기 인지발달입니다. 자, 아동기 인지발달은 3번 다중유목화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9번 청소년기 인지발달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뇌량의 수초화가 완성된다. 이게 뇌량인데요. 뇌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하면 사과라는 문자적인 거는 좌뇌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생긴 그 과일에 대한 이미지는 이 우뇌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과라고 하면 글자도 떠오르고 사과 과일 이미지도 떠오르는 게 자유자재로 되는 것은 좌뇌에서 하는 역할과 우뇌에서 하는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뇌량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좌뇌다 우뇌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뇌량을 통해서 좌뇌와 우뇌가 서로 정보가 통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뇌량의 수초화가 완성되는 것이 청소년기 시기입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전점두엽의 발달은 아직 미성숙하다. 자, 뇌에서 앞부분이 전두엽이거든요. 근데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부분인 전전두엽은 아주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계획 실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전전두엽이 청소년기에까지도 다 발달을 하지가 않고 더 늦게 발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되면 갑자기 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충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에 그런 불균형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훨씬 뭔가 하고 싶은 욕구도 더 많아지고 더 사고도 복잡해지긴 하는데, 근데 그게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고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위험하거나 무모하면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또 계획을 해야 되는 게 이 전전두엽이 해주는 일인데, 전전두엽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더 늦게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늦게 발달해주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정서가 불안정하고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을 이렇게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폭을 저지르면 그게 생활기록부에 남아서 이제는 대학을 가기가 많이 힘들어졌죠. 그 학폭에 대한 기록을 보고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도 대학에서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게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내가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는 게 전전두엽이 해줘야 될 일인데, 이 청소년기에선 아직 전전두엽의 그런 기능이 완전히 발달을 덜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나중에 가서야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두엽의 발달은 아직 미성숙하다, 이 말이 맞습니다. 자, 디귿, 형식적 조작 사고의 발달은 문화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11세 이상부터는 형식적 조작기가 되고, 형식적 조작기에는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고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화에서는 이 이론이 맞는데 농경사회에서는 형식적 조작기까지 넘어가지 못하기도 해요. 문화 자체가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사는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도시화된 곳보다는 이 농경사회에서가
이 형식적 조작 사고의 발달에 미치지 못하는 역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디귿 틀렸습니다. 리을, 메타인지가 발달하면서 자신의 인지 과정을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다. 자, 메타인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인지 과정을 그 위에서 보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과 조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리을 맞고요. 디귿만 빠진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었습니다. 10번 청소년기 발달에 관한 발달 이론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1번 안나 프로이트는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보는 관점을 부정한다. 안나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자이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로 보는 관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분석 관점에서는 충동을 보죠. 그러니까는 이 청소년기가 되면 강한 성적 충동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강한 성적 충동을 그대로 느낀다고 해서 그거를 다 일어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든지 사회적 규범이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요. 그러니까 그 갈등 사이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 셀먼에 따르면 조망수용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제3자의 입장이 사회제도 관습 등의 영향을 받음을 이해한다. 셀먼의 조망수용 능력은 0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0단계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밌으면 엄마도 똑같이 재미있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단계 6에서 8세,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나이죠. 자, 이때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추측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그러면 저 친구도 나처럼 집에서 고양이를 안 키우니까 고양이를 무서워하나 봐.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게 사회 정보적 조망 수용입니다. 자, 2단계에 이르면 자기 반성적 조망 수용인데요. 이때는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서로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친구한테 놀리면 또 친구는 기분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3단계 제3자적 조망 수용에 이르면 제3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입장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 관찰자의 시각에 이해를 가진다. 그러니까 동생하고 싸워요. 그러면 나도 옳지 않고 동생도 옳지 않고 이렇게 싸우는데 그것을 엄마가 보면 화날 거다.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4단계 사회적 조망 수용이 되면 자신, 상대방, 제3자 입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체계의 관점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나 상대방 입장, 제3자 입장을 보면은 이게 친구가 싸웠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나랑 별로 친하지 않고 한 명은 나랑 많이 친해요. 그러면은 누구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나랑 친한 친구 편을 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가치체계의 관점을 고려한다라는 건 내가 친한 친구 편만 들면 학급 전체가 조화롭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둘 다 사과하고 우리 다 잘 지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먼의 조망 수용 능력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제3자 입장이 사회제도, 관습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친한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제도, 관습, 여기에 가치제도까지도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에릭슨은 심리적 유해기를 자아정체감 위기로 보았다. 자, 에릭슨은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다양한 탐색을 허용하는 기간을 심리적 유해기라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아정체감의 위기로 본 것이 아니라 자아정체감 위기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봤던 것이에요. 3번도 틀렸고요. 마샤는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직업 선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지위를 정체감 유실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정체감 유실이라는 것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하고 싶은지 고민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직업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다 알아서 의대 가서 의사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유치원 때부터 의대 입시반 보내고 그냥 의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위기는 없고 전념 행동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감이 없어진 거죠. 정체감 유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체감 유실에서는 엄마가 시킨 거는 하니까 직업 선택에 대한 전념은 있어요. 그런데 정체감 위기도 경험하지 않고 직업 선택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잖아요. 이러면 정체감
혼미라고 합니다. 4번도 틀렸고요. 5번 길리건은 여성은 남성과 유사하게 도덕적 추론을 한다고 주장한다. 길리건은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학자입니다. 남자는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성은 배려를 도덕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리건 하면은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배려의 관점에서 도덕적 추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추론은 다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자, 5번도 설명이 틀렸고 10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11번 다음에 해당하는 발테스의 성공적 노화의 요인은 발달 심리학 문제 중에서 노년기 문제는 이 발테스가 자주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노화가 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노년기를 성공적인 노화로 이끄는 이론이에요. 노년기를 성공적인 노화로 보내기 위해서는 발테스는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선택, 최적화, 보상 이 3가지인데 이 선택은 의도적 선택과 상실 기반 선택 2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의도적 선택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라면 상실 기반 선택은 노년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실 안에서도 다시 건강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의도적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목표를 선택하고 좁히는 과정인데 노년이 되면은 일단 직업적으로 활동의 축소가 일어나죠.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은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정년 퇴임 후에 그 직업은 유지할 수 없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기술이나 노하우는 남아있기 때문에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 이런 게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요. 상실 기반 선택은 노년기가 되면 능력, 체력, 기억력 이런 신체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축소하거나 조정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마라톤으로 건강을 유지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계속하고 싶지만 노년기가 되면서 이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안 되죠.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오래 뛰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마라톤을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는데 마라톤은 못하되 걸어 다니는 거는 가능하단 말이죠. 그 대신 공원에서 산책을 다니는 것으로 그 목표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의 한 가지 방법이고요. 2번째는 최적화입니다. 노년기가 되면은 그 목표를 크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사용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젊었을 때는 외국어를 가지고 독해도 하고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여행 갔을 때 사용도 하고 미드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를 공부를 하려면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독해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발음이 잘 안 익혀져서 회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 몇 가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를 하는데 독해, 통역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행을 가서 기본적으로 현지인들하고 인사 정도는 하겠다. 식당에서 메뉴 선택하고 가게에서 이거 얼마인지 물어보고 이 정도는 하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몇 가지만 정해놓고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할 때 여행을 목표로 했으면 그 여행 회화에 필요한 표현만 꾸준히 몇 시간씩 공부하는 게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최적화 방법이에요. 다음에 보상은 노년기가 돼서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하는 부분을 다른 대체 기술을 활용해서 보완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시력이 약해지면 책을 읽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돋보기 종류를 사용해가지고 글자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디오북을 통해서 글자를 읽지 않아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책을 읽고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보상. 이렇게 발테스는 선택, 최적화, 보상 3가지를 성공적인 노화의 방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특정 영역에서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예전보다 연습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첫 번째 키워드는 특정 영역이에요. 여러 가지 광범위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를 축소해서 그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이게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독해, 회화, 통역 이런 거를 전부 다 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필요한 몇 가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여행을 가서 인사말 정도는 하겠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1번 최적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2번 보상은 상실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돋보기 안경이라든지 오디오 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보상이고요. 3번, 4번 선택. 자, 선택. 의도적 선택은 스스로 목표를 선택하고 좁히는 거고, 상실 기반 선택은 목표를 능력이나 인지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표나 축소를 교정해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5번은 사회정서적 선택인데 이것은 발테스가 말한 성공적 노화의 요인이 아닙니다. 자, 이건 카르 스텐슨이 말한 이론인데, 자, 여기도 선택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져서 노년기에 이르면 젊었을 때보다 이 죽음에 대해서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걸 실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의미 없는 데다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데 시간을 쏟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인맥 관리예요.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인맥 관리를 하는 것보다 정말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들을 몇 명을 선택적으로 축소해서 그 사람들과의 사회 정서적인 교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11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2번. 노년기 발달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비관련 정보들의 처리를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들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였을 때 감각을 통해서 정보들이 1차적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정보들 중에 필요 있는 정보도 있고 필요가 없는 정보도 있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그 정보들이 내 감각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주위에서 학생들이 잡담하면서 떠들고 있다고 쳐요. 그럴 때 선택적으로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이 잡담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친구들이 잡담하는 정보들은 걸러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년기에 접어들면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실행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련 정보와 비관련 정보 중에서 필요 없는 정보를 억제하려면은 자신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고 지금은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 정보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를 그 생각하는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 즉 메타인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전두엽의 활발한 역량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노년기에 들어갈수록 전전두엽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량력으로 비관련 정보들의 처리를 억제하는 게 같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니은 조직화와 같은 기억 전략을 더 사용한다. 기억에는 감각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는데, 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이제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지 망각이 될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기 기억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호화시켜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기억 전략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은 단순히 짧은 시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한 부호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작업 기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는 그 기억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노년기에 떨어져요. 노년기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가 노화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기억 전략의 사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 니은 보면 기억 전략을 더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증가한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여러 가지 자원이 감소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길 바라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미 익숙한 것을 더 안정적으로 선택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년기에 접어들면 고집이 세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부분에 대한 개방적인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리을 긍정적인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자, 노년기에는 이제 정서적인 만족, 안정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거를 노년기에 더 가깝게 실제적으로 실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에너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를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리을 맞고요. 그럼 기억, 리을만 포함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전생의 발달적 조망에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생의 발달적 조망에서요,
영향 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규범적 역사 요인이 있고 규범적 연령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범적 역사 요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겪기 때문에 규범적이라 그러고요. 이 동일한 연령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겪기 때문에 규범적 연령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적 역사 요인은 같은 역사를 겪은 사람들은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을 겪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고픈 것보다는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요. 그래서 전쟁을 겪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는 거를 잘 못 보죠. 머리로 뭔가를 투자하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당장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기 때문에 비참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AI가 등장하면은 또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한국전쟁을 겪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사람은 안정적인 거, AI 등장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그 적수에 맞게 잘 변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 동일한 역사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규범적 연령 요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연령에 따라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사춘기가 되면은 대부분 어떤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겪으면서 또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되고요. 여성들의 폐경이라든지 노년기의 청력 감소와 같은 신체적인 변화는 이제 동일하게 사람들이 겪는 요인입니다. 반면에 비규범적 요인은 이 두 가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독특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복권 당첨 같은 거, 또는 화재를 겪는 것, 뭐 사고, 우연히 어떤 분야에 고수를 만나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별한 사건인 거죠. 이게 비규범적 요인입니다. 1번 40대 직업 전환은 규범적 연령 관련 요인이다. 규범적 연령 관련이라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 40대에 다 직업 전환을 해야지 규범적 연령 관련이 돼요. 그러나 40대 직업 전환을 하는 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60살에 정년퇴임하는 사람들이 있고, 50살에 명퇴하는 사람이 있고, 40세에 조기 퇴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건 비규범적 요인입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 사춘기는 규범적 역사 관련 요인이다. 사춘기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일어나는 자연적인 신체적, 생리적 변화이죠. 그런데 사춘기는 6.25 때 태어난 아이들이든 IMF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든 AI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든 동일하게 연령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규범적 역사 관련 요인이 아니라 규범적 연령 관련 요인입니다. 자, 3번 청소년기 부모의 실직은 규범적 연령 관련 요인이다. 규범적 연령 관련 요인이라면 모든 청소년들이 부모의 실직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마다 60대에 정년퇴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50대에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40대에 직업을 바꾸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나이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비규범적 요인입니다. 4번 출생 동시 집단 효과는 비규범적 요인이다. 자, 출생 동시 집단 효과는 특정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1980년대의 초등학생과 인터넷, 스마트폰이 보급된 2020년도의 초등학생의 사회성 발달은 다르게 나타나요.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의 전이었던 1980년대 초등학생들은 남자들은 학교에서 공놀이하고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모여서 고무줄 놀이하는 이런 식으로 또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성을 발달을 했다라면 2020년대의 초등학생들은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하고 친구를 만들죠. 그런 부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생 동시 집단의 효과고, 이것은 규범적 역사 관련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규범적 요인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5번 코로나 팬데믹은 규범적 역사 관련 요인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았죠. 이러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직장 생활이든 교육이든 비대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면으로 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역사적 요인에 의해서 이때 사람들이 직업이나 교육도 비대면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 외 여러 가지 배달 문화라든지 이 생활 문화 자체가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됐는데 이것은 특정 개개인이 느낀 변화가 아니라 다 동일하게 영향을 받았던 요인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은 규범적 역사 관련 요인이 맞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4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은 5가지 먼저 살펴볼게요. 취약 X 증후군은 X 염색체가 하나가 취약한 X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취약한 X 염색체가 지적 장애를 일으키는데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X 염색체가 2개잖아요. 근데 X 염색체가 하나는 취약한데 하나는 정상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취약 X 염색체를 가지고는 있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때 엄마는 XX 중에 둘 중에 하나의 염색체가 유전이 되잖아요. 만약에 건강한 염색체가 유전이 되면 자, 여성인 경우에는 아빠의 X 염색체가 유전이 되면 딸이 되는 거고 아빠의 Y 염색체가 유전이 되면 이제 아들이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둘 다 취약 X 염색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성 염색체 중에서 취약한 X 염색체가 유전이 돼요. 그러면 아빠의 성 염색체 중에서는 이 X가 유전이 되면 딸이 태어나는데 이때는 취약한 X 염색체, 아빠한테 받은 건강한 X 염색체가 있어서 이때는 취약 X 염색체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는데 이 취약 X 증후군을 받았을 때 아빠한테는 Y 염색체가 유전이 돼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XY 염색체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X가 취약한 X밖에 없죠. 이때는 지적장애가 동반되는 취약 X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2번 XYY 증후군. 자, XYY 증후군에서 XY면 이것은 남성이에요. 그런데 성염색체가 2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서 XYY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남성이죠. 남성인데 남성을 결정짓는 Y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 XYY는 범죄자, 폭력배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XYY 증후군이 범죄나 폭력에 더 취약하다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범죄자로 바라보진 않고요. 그냥 Y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는 증후군이다.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번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은 여성의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XX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상된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 좀 어려움이 나타나고요. 특히 2차 성징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4번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은 성염색체 이상 장애가 아니고 21번째 염색체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있는 것이에요. 다운 증후군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증후군이고요. 이 외모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를 보면 다운 증후군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던 외모적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지적 장애가 동반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5번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염색체가 X, X, Y 3개의 성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XX는 여성이고 XY는 남성이죠. 그래서 2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Y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생식기는 남자예요. 그런데 2차 성징이 될 때쯤이 되면 어떤 남성으로서의 2차 성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식기가 좀 작고요. 그리고 이 가슴이 여성처럼 좀 발달하는 특징이 있고 전체적으로 채모가 좀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기 안에 볼게요. 남성이 여분의 X 염색체를 가진다. 남성이면 XY죠. 그런데 여분의 X 염색체가 있는 것이고, 자, 고환이 미성숙하고 유방이 돌출되는 등 여성의 2차 성징을 보인다. 자, 이것은 생식기는 남자지만 XX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5번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정답 5번입니다. 15번 볼게요.
태내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태내 발달은 크게 엄마 뱃속에서 발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발아기, 배아기, 태아기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발아기는 수정란에서 착상되기까지 2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할 부분은 없고요. 기간만 수정 후부터 2주까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자, 태아기는 배아기가 끝나는 이후부터, 그러니까 배아기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더 뭐가 형성되고 하는 건 없어요. 이때부터 출생까지니까 뭐가 다 형성이 되고 나서 크고 자라고 준비하는 시기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발달하느냐 하는 건 이 배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배아기에서 주요 기관, 신체 구조, 기본 형태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외배업은 머리, 손톱, 치아, 피부, 피부분비성, 감각세포, 신경계. 중배엽은 근육뼈, 배설기관, 순환기관, 피부의 진피. 내배엽은 소화계통, 기관지, 호르몬기관, 폐, 췌장, 간 이런 게 발달이 되는데요. 이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에 발달하는 거 이거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외배엽은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외과를 가는 사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외과에서 머리가 찢어지거나 뭐 피부가 찢어지거나 이랬을 때 외과를 가죠. 그래서 이 외과 가서 치료받는 기관들이 발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쉽게 기억할 수 있고요. 자, 중배엽은 정형외과 가서 치료받는 기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육, 뼈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입으면 정형외과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중배엽이고요. 자, 내배엽은 아프면 내과 가는 기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계통, 기관지, 호르몬기관, 폐, 췌장, 간 이런 데 아프면 내과를 가죠. 이렇게 이해하면 암기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습니다. 1번 볼게요. 태아기는 임신 2개월부터 출생까지의 시기이다. 자, 태아기는 출생까지의 시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배아기는 임신 후에 2주에서 8주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2달이죠. 2개월 안에 대부분의 신체 구조가 완성이 돼요. 그럼 이때부터 크고 자라고 준비하는 시기가 태아기인데 배아기가 끝나고 나서 시작이 되니까 2개월부터 출생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맞고요. 2번 임신 28주경이 되면 태아는 자궁 밖에서 생존 가능하다. 자, 임신 2개월까지 배아기에서 일단 신체 조직은 다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태아기에서는 좀 미숙하게 태어나더라도 신체의 구조는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 임신 28주쯤에 태어나면 미숙하긴 해요. 그러나 인큐베이터 같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자궁 밖에서도 생존하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도 있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배아기는 기형 유발 물질에 의한 중추신경계 손상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다. 배아기의 신체 조직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기형 유발 물질이 들어가면 중추신경계 손상이 일어나고 신체 기형이나 지적장애처럼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4번 산모의 과도한 흡연은 과체중화 문제를 야기한다. 산모가 흡연을 하게 되면 그 흡연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태아는 영양 공급을 어머니로부터 받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산모의 혈액이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흡연이 산모의 혈액 순환을 막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저체중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양이 잘 공급이 되지 않는데 과체중아가 태어날 리가 없겠죠. 자, 저체중아라고 해야 되는데 과체중아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태아기 동안 실제로 필요한 뉴런보다 훨씬 더 많은 뉴런이 생성된다. 어린아이들은 이 뇌세포가 형성이 돼 있는 게 어떤 학습을 하면서 점점 발전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고 처음에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뉴런 세포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학습을 하는 부분은 그게 유지가 되고 학습을 하지 않는 부분들은 가지치기에서 잘라내는 그런 과정으로 뇌가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아기 동안에는 필요한 뉴런보다 훨씬 더 많은 뉴런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정답 4번이었습니다. 16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생아의 반사행동은, 이거 반사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오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반사행동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반사행동에 대한 문제는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자, 1번 바빈스키 반사. 이게 신생아의 발이거든요. 신생아의 발에다가 이 발바닥을 간지럽히면은
2번은 이게 엄지발가락을 뒤로 젖히면서 발가락을 쫙 펴서 이렇게 부채처럼 펴지는 걸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2번 수영 반사. 신생아를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물에 넣으면은 이게 헤엄치듯이 이제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신생아가 수영을 배운 적이 없는데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이 반사 행동이 헤엄 반사라고 합니다. 자, 3번 모로 반사. 자, 신생아가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있으면은 놀라게 되는데 그때 두 팔과 두 다리를 쫙 펴요. 그리고 앉는 듯이 움켜쥐는 행동을 하거든요. 이게 모로 반사라고 합니다. 자, 파악 반사. 신생아 손에다가 어떤 물체로 건드리거나 이렇게 손을 대면은 신생아가 꽉 잡아요. 이게 파악 반사라고 합니다. 자, 5번 걸음마 반사. 자, 신생아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자세처럼 이렇게 지탱을 하면은 걸어가는 것 같은 행동을 해요. 이게 걸음마 반사입니다. 자, 보기 안에 읽어볼게요. 생후 1개월 된 신생아가 문을 쾅 닫는 소리에 등을 구부리고 팔다리를 앞으로 쭉 뻗는 행동을 보였다. 큰 소리나 큰 움직임에 반응을 하면서 이제 팔다리 앞으로 쭉 내미는 거, 이게 모로 반사였습니다. 16번의 정답 3번 모로 반사입니다. 자, 17번 소근육 운동 발달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유아가 발달할 때는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발달을 합니다. 첫 번째가 두미 발달이고요. 두 번째는 근위 방향에서 원위 방향으로 간다라는 근위 원위 방향 발달, 즉 신체의 중심부부터 말초 방향으로 발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원리에 의하면은 중심에서부터 말초로 발달한다라는 건 먼저 대근육이 발달하고 그리고 소근육이 발달을 하는데, 소근육도 조금 더 비교적 수월한 동작부터 더 정교한 동작 순으로 발달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달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비교적 큰 동작에서 더 세심한 동작 순으로 순서를 정하시면 되세요. 먼저 소근육 운동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손가락, 발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큰 동작을 골라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점점 더 작은 것을 조작하는 순서로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기역하고 디귿은 손가락, 발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니은하고 리을은 손가락, 발가락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은하고 리을은 뒤에 가고 기역, 디귿이 더 앞에 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번은 니은이 앞에 와 있으니까 1번은 무조건 아니고요. 1번은 니은이 디귿보다 앞에 와 있기도 하고 디귿이 제일 끝으로 가 있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자, 3번도 이게 니은이면은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자리에 와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왔으니까 아니고요. 4번도 기역, 리을이 기역보다 앞에 와 있죠. 그러니까 4번 아니고요. 5번이 자, 리을이 제일 앞에 와 있죠. 기역이나 디귿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 5번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하면 또 벌써 하나밖에 안 남죠. 2번이 정답인데요. 자, 살펴볼게요. 먼저 기역, 디귿은 손가락, 발가락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비교적 빨리 발달하는 순서긴 한데, 디귿 같은 경우는 물건을 향해 팔을 휘두른다. 이 팔을 휘두르는 건 소근육이 아니라 대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빨리 발달하는 부분이에요. 자, 기역은 잡기 반사가 나타난다 하잖아요. 자, 반사는 신생아 때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기역이 제일 앞이겠죠. 자, 반사 행동이 신생아 때 나타나기 때문에 기역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대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소근육보다 먼저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으로 하는 동작들이 소근육 운동이 발달하는데, 자, 니은은 손바닥으로 물체를 잡고 리을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물체를 잡는다. 그러니까 물체를 잡는데 손바닥으로 잡는 것보다 엄지, 검지, 손가락 사용하는 게 더 정교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동작인 니은 다음에 손가락 사용하는 리을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17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지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역. 카텔은 지능을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으로 구분한다. 기역 맞습니다. 카텔과 호는 지능을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으로 구분을 했고, 유동성 지능은 타고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추상, 연산, 추리, 문제 해결 능력은 타고난 능력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 유동성 지능은 나이가 들면은 그 능력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결정성 지능은 그 능력들이 모여서 결정을 이루는 건데, 이거는 학습에 의한 능력들이에요. 그래서 언어, 수학, 공간, 기계적 능력 이런 부분들은 학습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주로 노동을 하는 농경사회보다는 어렸을 때 학습을 많이 하는 도시화가 된 그런 문화에서 결정성 지능이 더 뛰어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유동성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좀 떨어지는 반면에 결정성 지능은 나이가 들어도 유지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니은 풀린 효과. 세대가 반복될수록 평균 지능검사의 점수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지능검사가 개발이 될 때 이게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준거 참조 검사가 아니라 규준 참조 검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능 지수를 절대 점수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상대평가로 상대적인 점수를 산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령 기준도 있고 학년 기준도 있는데 내 IQ가 100이 나왔어요. 그럼 이 100이 초등학교 6학년 때 100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면 11살에서 12살 이 정도 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지능지수 100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지능검사를 한 것을 초등학교 6학년들의 그 규준에서 상대적으로 100이 나오거나 이 12살이라는 그 연령 중에서 상대적으로 100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대가 반복되면은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고급 지식들을 더 빨리 학습하게 되고 더 조기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능검사가 나왔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나 12살의 그 기준을 잡은 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능검사가 나올 때 미분적분을 고등학생들이 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점점 조기 교육이 빨라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미분적분을 이제 배우는 게 일상화가 돼버렸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시절에 만들어진 지능검사에서 미분적분을 풀어버리면 천재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서 초등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미분적분을 푸는 문화에서는 이게 천재가 아니라 그냥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지능검사를 지금 와서 사용하면 점수가 높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재가 아닌데 천재로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세대가 반복될수록 옛날 검사로 하면 지능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를 이제 풀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 가지고 지능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 점수를 빼줘야 돼요. 자, 니은 맞고. 자, 디귿. 스턴버그는 지능을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스턴버그는 지능을 이렇게 3요소로 봅니다. 분석적 지능, 창조적 지능, 실천적 지능. 지능을 인지적 요인이랑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스턴버그의 지능의 3요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EQ, 즉 사회 정서적 지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으로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자, 리을. 스피어만은 지능을 일반 지능과 특수 지능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일반 지능, 특수 지능. 스피어만은 이름이 이게 스피어라고 하면 영어로 창이란 뜻인데 이게 지능을 창으로 톡 찔렀더니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 두 가지로 두 동각이 나더라. 그냥 이렇게 외우면 기억이 되거든요. 일반 요인은 이게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특수 요인은 특정 과제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수리 능력, 언어 능력, 공간 능력, 기억 능력 이거는 전방위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적 능력인 거죠. 그렇게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게 스피어만의 이 요인입니다. 자, 리을 맞고 그럼 디귿만 빼고 기억, 리을, 리을이 포함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9번 볼게요. 다음 A의 행동을 설명하는 발달 이론은 학자 이름하고 지칭하는 이론하고 이게 다 알고 있으면 더 쉬워지는데 뭐 학자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이론을 지칭하는 것들은 이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인지 발달이 4단계에 걸쳐서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보이면서 발달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성이 되고 문제는 전조작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나와요. 전조작기에 일어나는 중심화 경향이라든지 무랄론적 사고라든지 보존 개념의 미발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조작기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유명한 이론입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행동을 설명할 때 이 무의식을 설명하죠. 우리가 의식하는 건 빙산의 일부분이고 더 큰 이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것인데 이 무의식에는 자아가 있고 원초와 초자아가 있어요. 이 원초아가 쾌락 원리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초자아는 도덕 원리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자아가 현실 원리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아가 약하고 원초아가 강하게 되면은 이 쾌락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이 초자아가 너무 강하면 굉장히 엄격한 도덕주의자, 그러면서 도덕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자아가 현실 원리에서 잘 조절을 하느냐, 또는 이 원초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초자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이게 이 무의식에서 일어난 과정으로 인하여 행동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 이론은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 보보 인형을 막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이런 장면을 본 아이는 자기 앞에 보보 인형이 있으면 자기도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못 살게 굴고, 보보 인형을 안아주고 예뻐해 주는 거를 본 아이는 자기 앞에 이 보보 인형이 있을 때 예뻐해 주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자, 로렌즈의 동물 행동학적 이론, 다른 말로 하면 각인 이론이라고도 해요. 로렌즈가 거위 아래서 거위가 막 깨어나가지고, 거위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게 이 로렌즈 아저씨예요. 그랬더니 이 부화할 때 로렌즈 아저씨를 본 거위들은 이 아저씨가 자기 엄마라고 각인이 돼서 엄만 줄 알고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거위들을 이렇게 길들인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이 거위들이 자기네 엄마라고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에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이론입니다. 자, 5번 생태학적 이론. 자, 아동이 있으면은 그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학교, 교회, 가족, 유치원, 이런 가까운 미시체계가 있고, 확대가족, 가족의 친구, 대중매체, 법률, 이웃, 정부기관, 이런 외체제가 있고, 이 외체제와 미시체계 사이에 이 상호작용을 하는 중간체계가 있고, 더 큰 거시체계와 시간체계에 둘러싸여서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 생태학적 이론입니다. 자, 그럼 이 박스 안에 볼게요. A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다른 아이가 넘어졌을 때 도와주는 친구를 보았다. 이를 보고 A는 친구의 행동에 감명을 받아 기억하고, 또 다른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었다. 도움을 받은 친구는 A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A는 뿌듯함에 계속 친구들을 도와주게 되었다. 친구를 도와주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도와주는 행동을 한 원인이 뭐냐면, 다른 친구가 넘어진 친구를 도와주는 행동을 보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한 건데, 다른 친구가 한 거를 보는 게 학습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19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20번. 콜버그의 이론으로 ABC가 획득한 성역할 발달 특성을 옳게 분석한 것은, 콜버그의 이론에서 성별을 인식하는 단계가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2에서 3세에서 일어나는 성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를 아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남자애는 아 나는 남자구나, 여자애는 아 나는 여자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자신의 성별을 알게 되는 게 성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4, 5세가 되면 성 안정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남자야 또는 난 여자야 했던 그 성별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나는 남자니까 어른이 됐을 때 여전히 남자기 때문에 아빠가 되는 거고, 자, 이 동생은 여자예요. 여자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여자라서 엄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 성별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성안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항상성은 6에서 7세에 확립이 되는데, 상황이나 외모의 변화에 관계없이 성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별에 따라서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이런 톤의 옷을 선호를 하고, 여자는 핑크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톤의 옷을 더 선호를 하고, 그리고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남자는 머리가 짧고 여자는 머리가 길고, 이런 문화적인 영향으로 성별을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 성항상성이 형성이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치마를 입거나 머리를 길거나 화장을 해도 그래도 남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하고 바지를 입고 남자같이 행동을 해도 여자는 여자다라는 거를 아는 것이죠. A, 나는 남자야 라는 거는 단순히 성별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 너는 여자. 이것은 성정체성입니다. 자, B, 머리 모양이 달라졌다고 해도 남자가 여자가 되지는 않아.
자, 이것은 상황이나 외모가 바뀌어도 그 성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항상성입니다. 남자는 자라서 남자 어린이 되고 여자는 자라서 여자 어린이 되는 거야. 이것은 성별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성안정성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공격성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치는 공격성이 잘못된 사회인지적 판단에 기인한다고 본다. 자, 사회인지적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건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잘못 해석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격성이 해석이 잘못돼서 나온다라는 건데, 친구가 지나가다가 실수로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장난감을 다 엎어버린 거는 이게 실수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수가 아니고 나를 골탕 먹이려고 엎었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성은 잘못된 사회인지적 판단에 기인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2번 적대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고통이나 해를 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적대적이라는 거는 어떤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고 물고 하는 그 행동은 그 공격을 받은 사람이 아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누가 얄밉게 굴면은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적대적 공격성입니다. 자, 3번 영아의 공격성은 대체로 물건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적 공격성이다. 영아들이 하는 공격성은 적대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물건 차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언니가 또는 동생이 그걸 가지고 있다면 아직 영아들은 그거 내가 가지고 놀고 싶어, 나 줘, 이렇게 의사표현을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건을 점령하고 있는 오빠나 언니나 동생을 밀거나 꼬집어 가지고 그 물건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도구적인 형태로 공격성이 나타납니다. 3번 맞고요. 4번 유아는 언어적 공격성을 먼저 보이지만 점차 물리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 이것은 반대로 됐습니다. 언어적 공격성은 말로 하는 그런 욕설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런 게 언어적 공격성이고, 물리적 공격성은 때리고 꼬집고 이런 게 물리적 공격성인데, 어릴수록 더 물리적으로 밀치고 때리고 꼬집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나이가 더 들수록 그런 행동들은 사라지지만 뭐 욕설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런 언어적 공격성을 보이게 되죠. 4번은 순서가 바뀌어서 옳지 않습니다. 자, 보상 이론가들은 공격적 행동은 그러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공격자에게 보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행동주의에서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강화가 되면 행동이 증가하고 그 결과가 처벌이 되면 행동이 감소한다라는 건데, 이 행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했더니 남의 것을 자기 손에 얻게 됐어요. 또는 내 공격적인 행동이 다른 친구들이 굴복함으로써 나에게 힘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면 뭔가 보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강화가 돼서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번 맞고요. 자,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2번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 가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이 가 단계에 보면은 법과 복종 지향, 목적과 상호 교환 지향, 착한 아이 지향, 법과 질서의 지향, 그리고 가가 있고 보편적 원리 지향 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법과 질서 유지와 보편적 원리 사이에 있는 게 가가 되죠. 자, 그럼 가는 사회적 계약 단계고요. 자, 1번 자신의 최고 이익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한다. 이 도덕적인 그 동기가 자기의 이익이에요. 자, 이것은 2단계인 도구적 쾌락주의 지향 단계입니다. 자, 이때는 자기 이익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아이스크림이 2개가 있는데 친구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나는 2개 있고 친구는 없으니까 내가 하나 주는 행동을 했어요. 자, 이거는 친구가 먹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걸 양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기에 뭐가 있냐면, 자, 내가 2개 있을 때 너 하나 줬으니까 너도 내가 하나도 없고 너 2개 있을 때 나한테 줘야 돼, 이 계산을 하고 이런 도덕적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1번은 2단계 도구적 쾌락주의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 법을 지킨다. 3단계 착한 소년 소녀 지향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착한 도덕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이 그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할머니를 도와줘도
그 할머니가 힘들까봐 도와줄 때 너는 참 착하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기쁘게 하는 그 도덕적인 행동에는 자기가 착한 일을 했다, 착한 아이다, 이런 인정 때문에 하게 되는 단계가 3단계 착한 소년 소녀 지향 단계고요. 2번은 3단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번 사회적 규범이나 법을 지키는 것을 전체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것은 4단계 법과 질서 유지 지향 단계입니다. 자, 이거는 법과 질서를 위해서 결정한 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야지 도덕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일반석이 있고 장애인석이 있고 임산부석이 있고 그렇게 됐다면 그게 약속된 자리에 앉아야지 도덕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임산부석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임산부는 아니지만 다리가 다쳐서 서 있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리를 다쳐서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빈자리인 임산부석에 앉을 수도 있는데, 이 법과 질서 유지 지향 단계에서는 다리를 다쳤어도 임산부가 아니면 비어있는 임산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예요. 왜냐하면 법이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이 법과 질서에 맞춰야 도덕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은 4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5번 스스로 규정한 도덕적 정의와 원칙을 지향한다. 그래서 6단계 보편적인 원리 지향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편적인 원리 지향 단계에서는 그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인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6단계에서는 법을 무시하지는 않는데 이 법도 결국에는 이 사람을 위한 거라는 보편적인 그 정의 아래에서 법이 만들어진다라는 보편적인 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는 마약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이 말기암 환자한테는 그 마약이 쾌락을 위한 마약이 아니라 고통 없이 여생을 보내기 위한 인간 존엄성의 원리로서 허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게 6단계입니다. 자, 5번 사회적 규범이나 법칙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 4단계에서는 사람이 법에 맞춰야 되는데, 자, 5단계에서는 이 법이라는 게 결국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맞지 않는 법, 그리고 새로 뭔가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법들은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최저임금을 가지고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는 힘들다면 다시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단계가 이제 5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규범이나 법칙을 존중은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적 계약 단계에 대한 설명은 5번이었습니다. 22번 정답 5번입니다. 자, 23번 볼게요. 정서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차 정서는 학습으로 인해 나타난다. 자, 1차 정서라는 것은 타인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그 감정 그대로 나타나는 게 1차 정서예요. 그러니까 기쁨, 분노, 슬픔, 공포, 놀람, 혐오,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정서거든요. 이게 1차 정서고, 2차 정서는 나하고 타인과의 구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부끄러움 같은 경우에는 2차 정서인데, 자,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막 옷 벗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럴 때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내가 옷을 벗고 다니면 부끄럽다라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알몸을 보기 때문에 그때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정서가 2차 정서예요. 그런 2차 정서 같은 경우에는 학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옷을 벗고 다니는 거는 부끄러운 행동이다. 그런데 1차 정서는 학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 정서입니다. 1번이 옳지 않네요. 자, 2번 공포는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공포 같은 경우에는 뇌중에서 편도체가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을 가다가 밧줄을 봤어요. 그런데 밧줄을 봤는데 그게 뱀인 줄 알고 일단 몸부터 피하고 보거든요. 깜짝 놀라면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일단 피하고 봐요. 그게 전두엽에서 반응을 한 게 아니라 편도체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 몸부터 피하고 보는 거예요. 이런 공포 반응은 그렇게 해야지 실제 위험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지, 실제 밧줄이 아니고 뱀이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저거 뱀이네 하고 생각하는 동안에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공포는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정서 반응입니다. 3번 자아의 인식 이후에 2차 정서가 나타난다. 2차 정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아주 어린 애들은 옷 벗고 다녀도 부끄러움 모르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게 부끄러운 거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서는 옷 벗고 돌아다니는 거는 부끄럽다라는 거는 알게 돼요. 그 부끄러움이라는 정서는 2차 정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타인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자아인식 이후에 2차 정서가 나타납니다. 자, 4번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지원 능력이 증가한다. 아이한테 마시멜로를 주면서 자, 이거 지금 먹지 않고 10분 동안 참으면은 2개 줄게. 그러면은 그 2개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 있는 거를 10분 동안 참아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만족지원 능력인데 이 만족지원 능력은 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지원 능력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한테는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이따 2개 줄게. 그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만족지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서 만족감을 채워야 되기 때문이죠. 자, 5번 유아는 사람들이 진짜로 느끼는 정서와 그들이 표현하는 정서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친절하게 인사해도 그게 친절이 아니라 어떤 업무적인 태도라는 것을 알고 있고 화를 내도 그게 사실은 걱정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표현하는 정서와 실제 정서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아들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정서가 진짜 느끼고 있는 정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장난으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이놈 그러면은 잘 놀다가도 놀라서 막 울게 되는 것은 그 표정에서 나타난 정서가 엄마가 보여주는 진짜 정서인 줄 알기 때문이죠. 자, 23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4번 DSM-5에서 수명장애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DSM-5에 나오는 진단 기준에 대한 문제는 DSM-5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틀린 거기 때문에 이게 눈에 익어야 돼요. 수명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에 보면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 있습니다. 4번 맞고요. 그리고 재산 파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1번도 맞고요. 사기 또는 절도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번 맞고요. 심각한 규칙 위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번 맞고요. 자, 5번 보복적 특성. 보복적 특성은 투명장애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보복적 특성은 적대적 반항 장애 진단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4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자, 25번 DSM-5의 신경 발달 장애 중 뚜렛 장애 진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뚜렛 장애는 틱 장애 중에서 자, 음성 틱이 있고요. 운동 틱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게 뚜렛 장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단 기준이 눈에 익어야 돼요. 여러 가지 운동 틱과 한 가지 이상의 음성 틱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애의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나타난다. 자, 운동 틱과 음성 틱이 일부 기간 동안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음성 틱과 운동 틱 두 가지 다 보이는 게 뚜렛 장애예요. 2번 틱은 처음 틱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으로 나타난다. 틱은 흔히 나빠지거나 좋아질 수 있지만 처음 틱이 나타난 이후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으로 나타나면은 뚜렛 장애로 진단하지 않아요. 자, 3번 틱 장애는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질환의 생리적 효과들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자,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거는 뚜렛 장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진단 기준에 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그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발병은 18세 이전이다. 18세 이전에 발병한 것을 뚜렛 장애로 진단합니다. 여러 가지 운동 틱과 한 가지 이상의 음성 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반드시 동시에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25번에 옳지 않은 것 2번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